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챕터 6, 예를 선생님 중에 챕터 6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PN 접합에다가 드디어 외부에서 외부 전압을 PN 정션, 이렇게 P형, N형 접합이 있으면 이 양쪽 간에다가 전압 차를 어플라이드 볼티지라서 인가 전압을 줬을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 I는 얼마일까요? 이게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다 DC 전류 전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DC라는 게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VT가 그냥 하나의 상수값일 겁니다. 내가 인가한 전압 VA가 뭐 볼트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값으로 시간에 무관하게 상수값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전류 역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써보면 그냥 DC 전류 하나만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챕터 7로 넘어가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압이 바뀌느냐니까 뭐 VA에다가 사인 2파이 F T 뭐 해서 이 주파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시간 주파수는 세컨드 분의 1이고 얘는 초니까 약분돼서 안에 단위가 없고요. 이거는 전압이 볼트이니까 전압 단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뒤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PN 다이오드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느냐를 이해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인가한 전압 VA와 전류 I 사이의 함수 관계를 정량적으로 유도할 겁니다. 그냥 전압을 1볼트, 1.5볼트 주면 전류는 0.2A 뭐 이렇게 흐르는 이 관계식을 찾아낼 겁니다. 답부터 얘기하면 어떤 의미의 세츄레이션 전류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가한 전압을 KT 오버 Q로 나눌 겁니다. 그 이제 소위 반도체 물리 시간에 얘기한 더멀 볼티지가 되고 룸 템퍼러처에서 26mV라는 가 있습니다. 결국은 26mV의 몇 배 정도 되는 전압을 인가하느냐에 따라 이 엑스포넨셜, 엑스포넨셜 알죠?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수 한번 한 2.7 정도 되는 값이죠. 3이라고 보면 3의 몇 승 정도를 곱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인가한 전압을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리면 흐르는 커런트 값은 그죠? 일정한 상수값을 곱하기 엑스포넨셜에 이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면 전류값은 엑스포넨셜의 1승, 엑스포넨셜의 2승, 3승 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전류와 내가 인가한 전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나올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쭉 가파르게 전류가 흘러가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도대체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양단의 전압을 인가하니 왜 전자나 홀이 이동하면서 전류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흘리는지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하고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인데요. 내가 여기에 전압을 줬을 때 뭐 전류가 나온다라고 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가장 간단한 건 실험을 통해서 전류와 전압 사이에 이 측정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여기서 반도체 엔지니어가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건 그거는 새로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한 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걸 정량적인 식으로 풀어낸다라는 뜻이고 풀어낼 거면 뭐 여러 실험을 통해서 노가다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 커브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맞는 수학식을 찾아주세요 하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또는 매트랩이나 뭐 엑셀에 여러 프로그램 툴을 이용하면 또 다 피팅을 하는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뭐 고차 방정식, 뭐 고차 방정식으로 나올 겁니다. y는 저기 고차 방정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a의 x의 n승 더하기 a, b의 x의 n-1승에서 땡땡땡해서 G의 A의 제로스 해서 풀 수 있겠죠. 뭐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복잡해지면 연산량이 많아져서 도움이 안 되고 회로 설계할 때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최소화하는 작업들도 하게 될 겁니다. 흐름을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PN 접합을 만들었고 전류 전압을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논문을 쓸 거냐 어떻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 보스에게 설득하고
이게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칩에 들어가야 될 신규 부품입니다라고 설득을 어떻게 할까라고 상상하고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DC 특성을 찾기 전에 밑에 있는 노트 한번 보세요. 이 직접 회로 안에 있는 부품을 IC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IC 디바이스 안을 들여다보면 PN 접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스FET라고 했죠. IC 디바이스들 중에 대표 사례가 모스펫이고 우리 또 공부하게 될 BJT도 있는데요. 이 여러 개 중에 모스펫 안에 들어있는 접합, 소스와 드레인 그리고 바디 사이의 접합이 다 PN 접합이었다. 특히 원사이디드 PN 접합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머리에 넣고 그 PN 접합이 그럼 형성이 되죠.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 나오는데 카운터 도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역시 반도체 물리 시간에 얘기했는데 간단히만 언급하면 반도체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뭐 억셉터를 넣었습니다. 여기 P타입이죠. P타입 웨이퍼라고 합시다. 여기에 내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위에 웨이퍼 표면 여기 뒷면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이라고요. 이거는 공정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세요. 뭐 아이디어만 따지면 어, 뭐 보론이랑 N형이니까 아세나이드라고 하는 비소 물질을 가지고요. 얘를 원심력을 이용해서 딱 원하는 원자 질량만 가진 놈을 방출시켜요. 그다음에 킬로볼트 수준의 강한 전기장에 얘를 잡아 넣어서요. 가속 운동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가속되어 있는 아세나이드가 이렇게 달라 들어와서 여기 표면에 뚫고 들어갑니다. 여기 안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거든요. 그럼 다이아몬드 구조에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들어오면 실리콘 결정 구조를 파괴할 겁니다. 실제 그렇고. 그러면서 실리콘 원자 너 나가. 내가 거기 앉을게. 하는데 거기에 정확히 뭐 투수가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던지듯이 그렇게 이 아이온 임플란트 장비를 제어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냥 막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닐이라고요. 열을 가하면 결정 구조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세나이드가 실리콘들과 공유 결합을 만들면서 결정 구조가 복원이 됩니다. 뭐 이런 공정 기술에 대해서는 3학년 때 또 공부를 더 하면 될 거고 일단 도핑이 잘 됐다고 칩시다. 이게 P타입인데 억셉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도너를 넣었습니다. 요때 여기 이 N형을 사람들이 원래 P형인데 N형으로 뒤집었으니까 카운터 도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권투나 복싱 같을 때 보면 한 대 펀치 얻어맞으면 상대방이 나도 펀치 때릴 거야 하고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고 표현하죠. 카운터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좀 핵심 인재를 스카우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사 오퍼를 줬는데 우리 회사 떠나지 마 하고 원래 재직 중인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를 줘서 다른 회사로 못 가게 하기도 하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회사에 면접 보고 와서 나 이제 저 회사에 갈 거야. 그냥 매니저가 일 잘하는 사람이면 연봉 2배로 줄 테니까 여기 머무르시오 하고 카운터 오퍼를 제안합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입니다. 자, 카운터 도핑 잠깐 얘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PN 접합의 어, 대부분의 얘기는 카운터 도핑으로 실제 티피컬리 만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본 수업에서는요, 이 유도하는 방정식들은 뭐 내가 NA, ND라고 해서 뭐 P형 쪽이니까 뭐 억셉터가 우세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래요. P형 반도체에도 억셉터랑 도너 다 있고요. 여기 ND라고 쓰면 N형 반도체에 우세하게 도핑이 되어 있는 도너의 양인데 원래는 N형 반도체 안에도 억셉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실제 웨이퍼 안에 있는 일이지만 그냥 P형 반도체면 앞으로 NA 빼기 ND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도너 양이 억셉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냥 NA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이케이션에서 내가 NA P형 반도체 억셉터의 도핑 NA 하면 머릿속에 P형 반도체 도너가 혹시라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건데 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때냐면 P형 반도체 역습도가 10에 16승이에요. 근데 도너의 양이 5 곱하기 10에 15승 정도 돼요. 요게 이제 갭이 10배가 안 나요. 10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NA 빼기 ND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내려고 그렇게 엎어놓는 겁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할 때 내가 이게 P타입입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억셉터와 도너가 다 들어있을 때 억셉터가 도너보다 많아야 되는데 이 많은 걸 정량적으로 설명하자면 10배 이상 차이 나요. 얘가 10에 16승이면 얘는 한 10에 15승 정도 되면 그냥 무시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10배 이상 차이 나도록 도핑을 해야
제대로 된 P타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10배 이상 차이 안 나도 억셉터 도너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P타입이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P타입 맞긴 맞는데 보통은 반도체 제조 공정할 때 10배 이상, 그러니까 원 오더가 차이 나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한번 강조를 했고, 우리는 그냥 이제 P타입이면 NA만 있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비록 도너가 들어있지만 무시할 겁니다. 이 얘기는 요즘에는 거의 필요 없는 거라서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피에르 선생님 책이 90년대 후반, 중후반에 나온 거라서 당시 기술로는 이제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X 방향에 따라서 도핑의 양을 한번 NA 또는 ND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때 이제 두 개를 조사를 해서 X 방향에 따라서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여기가 0이죠. x 이퀄 0인데요. x 이퀄 0 기준으로 오른쪽은 n타입이고 여기 p타입입니다. 왜냐하면 nd 빼기 na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건 도너가 많으니까요. 여기 보면 x 방향에 따라서 이 차이 값이 리니어하게 증가하잖아요. 그 말은 x 이퀄 0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도너의 양을 조사해 보면 서서히 도너의 값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만드는 PN 접합은요. 그냥 x 이퀄 0을 기준으로요. 도너의 양이 거의 무시하는 수준에서 n형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런 게 이제 스텝 정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스텝 정션으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공정 기술이 부족해서 발전이 안 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레이디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천천히 서서히 변하는 이런 형태의 PN 접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PN 다이오드를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내부의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수학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보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는 내가 다 스텝 정션으로 강의했잖아요. 그 덕분에 공필층 안을 쳐다보면 차지 덴서티 로로 썼고 얘는 상수함수였습니다. 구간에 따라 0과 xn 사이는 q 곱하기 nd였고 마이너스 xp에서 0, 요 사이에는 차지 덴서티 함수가 마이너스 qna였어요. 이게 상수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 값이 x에 따라 변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에서 차지 덴서티 값이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를 부정해야 되고 1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 다음에 전기장 유도할 때 포화성의 이퀘이션 또는 가우스의 법칙을 써서 전기장의 변화량은 차지 덴서티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실리콘 유전 상수다라고 했는데 요 일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면 얘가 1차 함수니까 요 전기장은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차지 덴서티가 1차 함수니까 전기장을 딱 풀면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얘가 일직선 상수였기 때문에 전기장을 계산하면 1차 함수가 나왔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낙서를 한번 좀 지우고 포텐셜 값을 보면 전기장이 2차 함수니까 포텐셜은 3차 곡선이 나올 테니까 조금 더 포물선에서는 약간 모양이 달라지지만 뭐 포물선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포텐셜 플롯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이나 포텐셜 플롯을 보면 별반 큰 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전기장의 분포나 차지 덴시티의 플롯은 꽤 차이 납니다. 그 근원이 리니얼리 그레이디드 된 정천 때문입니다. 참고로만 뭐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예전에 이런 거 문제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 함수로 줬는데 엔지니어가 뭐 실수를 해서 특정 구간에서는 상수고 그 뒤는 1차 함수당을 각각 구간을 나누어서 차지 덴서티 전기장 뭐 포텐셜 풀어보세요. 해서 수학적으로 괴롭힌 적도 있는데 그럼 괴롭힐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이해만 하고 있고 요즘 공정은 다 스텝 정신이다 라고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6의 그 DC 전압을 인가할 건데요. 이 인가할 때 몇 가지 가정들을 할 건데 이 가정이 꽤나 합리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P형, N형을 갖다 붙여놨고요. DC, 배터리 끼는 겁니다. 0.7V짜리 전압을 인가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금속 도선 자체도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1V를 주면 여기에 뭐 10mV 정도는 전압 로스가 볼티지 드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PN 정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속 보선에 일어나는 일은 무시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으나 우리가 관심 가지는 문제만 남기기 위해서 공학, 뭐 모든 학문 영역, 기계공학, 뭐 과학공학, 생명공학, 뭐 그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감은 없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실제는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할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금속 메탈하고 여기 P형 세미컨덕터 P타입하고 MS 접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뭐 앞에서 반도체 물리시간 후반부에 공부한 대로 여기에 분명히 전압 강화가 생긴다는 거 다 학습했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할 겁니다. 뭐 이 접합은 당연히 샤키 다이오드 저기 접합이 아니라 오믹 접합이 되도록 메탈의 이람수와 반도체 이람수를 제어해야 될 겁니다. 그런 복잡한 얘기는 다 여기 강의에서는 챕터 6의 DC 특성, PN 다이오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압 강화는 다 무시할 겁니다. 우측편의 N형 반도체 역시 여기도 메탈과 N형 반도체의 접합이 존재하지만 무시할 겁니다. 실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겁니다. 그 다음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내가 1볼트 줬으면 여기가 0볼트면 여기 1볼트가 올라올 겁니다. 그럼 여기 1볼트가 걸렸으니까 여기도 걸리고 공핍층에도 걸리고 N형에도 걸리겠네요. 인데 여기서도 또 가정을 할 겁니다. 이 P형과 N형 영역은 상대적으로 공핍층보다 여기는 홀이 많고 여기는 전자가 많아서요. 여기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여기 저항값을 R 디플리션이라고 하고 여기는 RP라고 하고 여기 RN이라고 하면 줄을 세워보면 R 디플리션이 RP나 RM보다 월등히 클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저항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0볼트 여기 플러스 1볼트 주고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는 1메가옴 여기는 1밀리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얘랑 얘의 차이는 10의 9승배 정도 차이 나니까 뭐 10억하고 1억이면 아니 10억하고 1원이면 1원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울 겁니다. 얘는 없어요. 그래서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흘러가는데 저항이 없으면 전압 강화는 없겠죠. 그래서 이 P형 N형 영역도 전압 강화를 무시할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로레벨 인젝션이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금 얘기하는 전압 강화가 P형 N형 자체에 없다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 로레벨 인젝션이 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어플라이드 전압, DC 전압을 인가하면 그 전압 VA가 그대로 여기서 here, 여기서 여기 공핍층의 폭의 디플리션 영역에서 다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VA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인간 전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인간 전압 여기 이렇게 노트 하나 해두면 PN 다이오드가 만들어지면 빌트인 포텐셜 계산할 수 있죠. 9구단 6단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양쪽에 P타입의 NA는 10의 15승, N타입의 ND는 10의 15승이니까 앞에 1, 1 달리고 5만 기억하면 0.56, 30, 0.3, 0.4 나옵니다. 빌트인 전압 0.6V짜리 PN 접합 다이오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게죠. 훨씬 작게 전압을 인가해야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VA를 0.2V 이게 빌트인 포텐셜보다 충분히 작게 이렇게 전압을 인가한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간단히만 얘기하면 VA면 예를 들어 요즘이 VBI라고 합시다. 이건 설계 PN 다이오드 도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예컨대 0.6V라고 합시다. 0에서 시작해서 내가 전압을 요렇게 올려갈 텐데 그럼 찍히는 커런트가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의 빌트인 전압을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으면 실제 데이터 찍어보면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실제 실험해보면 나중에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실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PN 다이오드 빵판에 브레드보드에 끼워서 DC 파워 서플라이 인가해서 오실로스코프로 전류 찍어보면 이렇게 커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점근선으로 접합한 요 부분이 그 PN 다이오드의
빌트인 포텐셜이 되고 회로에서는 그냥 V 컨스탄트, 그러니까 다이오드 양단에 다이오드 회로 심볼을 그리면 이 다이오드 양단에 항상 일정한 V 컨스턴트만큼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하고 회로 해석을 할 겁니다. 아마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 지금 배우는 전개로 수업은 리니어 서킷이기 때문에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에 저항 성분이 얼마냐를 가지고 옴의 법칙으로 또는 뭐 인덕터가 되건 캐패시터가 되건 뭐 거기에 맞는 전류 전압 관계만 얘기하는데 그 다이오드는 비선형 소자예요. 난 리니어 디바이스라서 전기회로 수업 시간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비선형 회로는 이제 전자회로 수업으로 다 제공이 되는데 그첫 번째 아마 비선형 디바이스가 다이오드일 거이고 다이오드일 것이고요. 그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강을 항상 일정 값을 더해주세요라는 게 책에 나올 겁니다. 그 물리적인 근원이 이 빌트인 포텐셜 때문입니다. 이 빌트인 포텐셜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해야 실제 요 도메인 안에서 전류값을 IVA 요 데이터 포인트를 다 읽어요. 그러면 교수님 거꾸로 그냥 내가 뭐 마음먹고 한 1.6V 외부에서 강제로 전압 가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가하면 뭐 다이오드에 불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그린 이 동그라미 이렇게 측정될 겁니다 하는 건 이론이고요. 실제 데이터 찍어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실험해보세요. 그럼 대충 아마 요 원저리가 빌트인 포텐셜이고요. 여기에 이제 리니어하게 가니까 이거 그러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다이오드라고 하는 요 회로가 그냥 저항이 된 거 아닙니까? 요 영역에서는. 맞습니다. 왜 저항이 될까요? PM 다이오드 유심히 공부하는데 왜 저항이 되지? 여기에 무시했던 이 전압 강화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옵니다. 심플리 간단히 설명만 해보면 이 전류값이 요 정도 흐르잖아요. 전압을 여기 가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여기 대입을 해서 전류가 흐를 때 얘가 가지는 저항값 RP 이거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계산했잖아요. P 타입의 resistivity 곱하고 요거의 길이 L 그다음에 요그 3차원으로 그리면 여기 전류가 흘러가는 단면적 있잖아요. 단면적분의 랭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나 단면적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 웨이퍼 이렇게 있으면 웨이퍼의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요만큼 영역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요게 단면적 A가 되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가 N타입이 되고 그 안쪽에 P가 있잖아요. 요 파고 들어가는 정도. 이게 이제 랭스가 되겠죠. 요 파고 들어가는 게 웨이퍼 표면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안에까지 밀어 넣느냐. 이게 이제 공정용어로는 정션 뎁스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정션을 만들어주냐. 그게 이 저항 계산할 때 랭스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요 챕터 6에서 DC 전압 특성을 공부할 때 내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은 빌트인 포텐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모든 가정이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다이오드 해석을요. 아이디얼 PN 정션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학에서 얘기하는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일단 문제의 본질만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식을 개발한 다음에 그게 아까 잠깐 공개한 이겁니다. 엑스포넨셜의 QVA 나누기 KT 빼기 1이라고 하는 요 식인데 여기에다 더하기 이제 이런 걸 붙일 겁니다. 네글리저블 했던 것들을 뒤에다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식을 보다 더 확장 개발할 겁니다. 일단은 이 네글리저블 한 건 진짜 네글리저블 하다라고 하고 그거의 실체가 얘입니다. 빌트인 포텐셜보다 낮은 DC 전압을 인가하면 이상적인 PN 접합의 동작을 시킬 수 있거든요. 요 이퀘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5분만 브레이크 합시다. 11시 10분 되면 합시다. 잠깐 머리를 식혔을 때고 계속 나가봅시다. 이번 여기 챕 슬라이드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외부에서 DC 전압, DC 전압을 인가를 하면 이 DC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어떻게 일렉트로스태틱스가 바뀔까에 대한 얘기. 일렉트로스태틱스가
원지에 대해서는 챕터 5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장표의 왼쪽을 쳐다보면 차지 덴서티 플랫, 전기장 플랫, 텐션 플랫이 다 나와 있고, 요 위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인가된 전압이 0입니다.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된 내용들을 봅시다. 내가 인간 전압 VA가 0일 때 말고 이제 양으로, 음으로. 그죠? 이것도 하나만 코멘트 봅시다. 양의 전압, 음의 전압. 아마 고등학교 공통과학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양의 전압을 가하면 PN 다이오드는 전류가 잘 흐르고 음의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흘리기 때문에 정류 기능, 정류라는 단어가 흐름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이 지멋대로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니까 정류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죠. 교통도 정리한 교통정리 한다라고 하지 않나요? 뭐 강남역 사거리 같은 복잡한 곳에 경찰이 나와서 교통 신호를 정리해 바꾸어가면서 교통 흐름을 정리하잖아요. 그런 정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과 음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이 양음을 표현하려면 항상 전압은 전압차입니다. 이게 양과 음이라는 컨셉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이고 또 수학을 도입을 공학에 하려다 보니 양과 음의 컨셉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 N형 반도체를 0볼트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내가 인가하는 전압은 이 0 기준으로 높으냐 낮으냐니까 높으면 양의 전압, 낮으면 음의 전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경우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는 내가 0볼트라고 안 해도 돼요. 꼭 접시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나는 마이너스 5볼트를 인가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 경우에는 P형 반도체 인가하는 전압 VA가요. 마이너스 5볼트보다 크면 요거예요. 여기 우리가 배운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보다 높은 전압을 P형 반도체에 가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인간 전압을 마이너스 5볼트보다 낮게 가면 PN 접합 기준으로 P형 쪽에 낮은 전압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압 차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 대비 P형 반도체에 높은 전압을 가하냐 낮은 전압을 가하냐 이게 진실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야 N형을 그냥 0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더블 이퀄리브리움이니까 전압 안 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블 이퀄리브리움도 엄밀히 표현하면요. 양단의 전압을 안 가했으니까 여기에 전압차가 0볼트이지 않냐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0볼트를 가했다라고 컨셉을 잡아도 되지만 실제로는 플로팅입니다. 플로팅. 그러니까 아무런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게 그 더블 이퀄리브리움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런 전압을 안 줬으니 전압차가 없으니 양단의 전압차는 0이니까 P형에도 0볼트, N형에도 0볼트 준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얘기다. P형, N형에 각각 0볼트 준 거 아니에요. 그냥 P형과 N형의 전압 차이가 0볼트이고 그러니까 양쪽은 전압을 안 가한 셈이니까 PN 접합에 그냥 이렇게 노드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은 건데 이런 게 이제 회로상에서 플로팅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회로상에서 플로팅 됐다라는 건 뭐 이런 RC 회로화랑 다이오드가 있고 뭐 여기 트랜지스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요. 뭐 BJT도 하나 붙어 있고 뭐 등등 뭐 쉐어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도 트랜지스터 뭐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전류원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요. 양단의 전압을 안 줬다, 0볼트다라는 컨셉하고요. 아예 얘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요. 덜어낸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진짜 다른 얘기예요. 근데 다들 그냥 이 디바이스 수업 듣다 보면 뭐 0볼트를 다 했으니 얘도 0볼트, 얘도 0볼트 이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정말 컨셉 컨셉슈얼리 롱 잘못된 거 하나 언급을 했고 우리는 어쨌건 편의상 그냥 0볼트라고 하고 0보다 크냐 작냐 해서 양의 전압, 음의 전압을 표현할 뿐입니다. 옛날에 기억에 남는 게 시험 문제를 내가 일부러 여기를 마이너스 5볼트를 주고 여기에 플러스 5볼트를 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다음 PN 다이오드는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요것만 보면 마이너스니까 역방향이네요 하고 체크해가지고 엄청나게 틀렸던
틀리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전압차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전압을 P형 쪽을 높여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인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게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평형 상태 대비 전압을 P형 쪽을 N형보다 높게 가하겠습니다. 편의상 0을 써서 양의 전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데요. 이것도 이제 물컵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원래 P형, N형 물컵이 있는데 불을 붙여서 이 가운데를 날렸죠. 그래서 물높이가 같아졌죠. 그게 이제 페르미 레벨이라는 컨셉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는 어떤 에너지를 가는 거냐? 손바닥으로 여기 물을 쫙 눌러가지고요. 얘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밑에서 뭔가 좀 이렇게 손바닥으로 에너지를 가한다고 표현해서 물높이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약간 무협소설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마술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페르미 레벨은 다시 주로 P형 쪽으로 내려오고 N형 반도체 페르미 레벨은 올라갈 겁니다. 내가 이 페르미 레벨을 들고 설명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인가되었을 때 그 물질, 실리콘 소재의 에너지 상태, 내가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가했다라는 거는 이 내부에 있는 홀과 전자들의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으니 P형이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홀이나 전자도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에너지 상태가 올라갈 겁니다. 에너지 상태가 올라간다라는 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생긴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Y축이 전자의 에너지잖아요. 내려가는 방향은 홀의 에너지라고 예전에 가르쳐줬습니다. 홀이랑 전자는 회전된 입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Y축에서도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면 결국 내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했는데 이건 열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홀의 에너지도 늘 거고 전자의 에너지도 늡니다. 그리고 P타입이니까 P타입에도 전자는 있어요. 그래서 그 홀이 다수니까 다수인 홀이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으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근데 내려가는 방향, 수학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Y축 방향이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이 P형 반도체죠. 이쪽이 P형 반도체인데 요 기준으로 평형이 있다 보면 이 P형 반도체 쪽의 에너지 값을 어떻게든 내가 양의 전압을 가했으니 P형의 높은 에너지를 여기 인가하니까 여기에 있는 홀이 여기 이렇게 뽀글뽀글 물방울처럼 있죠. 요놈들의 에너지 상태가 다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는 방향은 밑으로 내리면 돼요. 밑으로 내린다는 거는 여기 있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전체가 다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양의 전압을 인가했다. 얘를 손으로 잡고요. 끄집어 내리세요. 자, 그럼 거꾸로 N형 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가 높은 전압이니까 항상 전압은 전압 차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에너지가 걸립니다. 홀 입장에서는 낮은 에너지가 들어왔으니 낮은 에너지 방향으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올라가요.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는 N형 반도체고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이 전자의 에너지고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으니 얘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위로 올라가요. 그거의 기준점 이런 걸 이제 납이라고 하죠. 문을 열 때 문고리를 잡고 열면 문 열기 편하잖아요. 이 역시 이런 전체 현상을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납이 뭐냐? 생각해 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높이를 가지고 그 전체 시스템에 들어있는 전자나 홀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P형 반도체 공부할 때나 N형 반도체 따로따로 떨어뜨렸을 때 페르미 레벨이 여기는 이 정도고 N형은 높다. ECEV라고 뭐 컨셉슈얼리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하고 둘이 붙였을 때 물높이 같아지는 드리프트 디퓨전 현상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형에서 P형은 내려앉고 N형은 올라가네 라고 할 때 그 문고리 역할을 하는 게 페르미 레벨이고 여기 문고리 역할을 하는 거를 보세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에너지 차가 분명히 여기 델타 E, Y축이 에너지니까 에너지 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 왜 생겼죠? 내가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변화된 에너지 값은 내가 인가한 전압에다가 Q 곱해서 얻어진 요 양의 크기만 따져봅시다. 그래서 저기 에너지를 인가하게 되면
또 P형은 내려가고 N형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홀이 득실득실하게 많아요. 아마 반도체 물리 시간에 대부분의 홀은 밸런스 밴드 엣지 근처에 분포하고 그 다음 에너지 레벨 높은 데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에너지가 4개, 2개, 1개만 그립시다. 원래는 이 한 마리만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큼 에너지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요 놈들을 전반적으로 들어 올리고 요 장벽의 값은 원래 장벽의 값은 뭐 빌트인 포텐셜이겠죠. 얘를 내가 인간 전압 QVA만큼 걸어내리고 쭉 에너지로 표현을 못게 되겠죠. 아 결국에는 요거 내가 VBI 에너지 밴드의 Q를 곱해서 QVBI만큼 페르미 레벨 양쪽을 비틀었더니 여기 에너지 장벽이 원래는 빌트인 포텐셜인데 이렇게 씌울게요. 요만큼이 QVBI인데 얘는요 QVBI 빼기 VA가 됐어요. 요게 지금 양의 값이니까요. 아 장벽이 낮아졌네. 그러면 여기에 네 마리가 있고 두 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있었는데 원래는 요 끝에 있는 한 마리만 에너지 높은 놈만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요 두 마리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에너지 장벽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압을 0.1V 가했는데 0V일 때는 한 마리 넘어가는데 원홀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0.1을 가하니 원홀에 더하기 투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0.2V 리니어하게 올리면 그 다음번에 있는 요 밑에 놈이 간다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전류의 흐름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겁니다. 요쯤 되면 이제 감이 있는 학생은 느낄 겁니다. 아까 분명히 교수님이 전류 전압 관계식이 이거 비선형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했는데 그 원리가 전압을 리니어하게 올리는데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홀들은 한 개, 두 개, 네 개 아마 이 밑에 내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8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등비급수의 합이에요.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건 전하를 띤 입자가 많아지면 전류 많이 흐르겠죠. 그럼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홀의 개수를 잘 이해하면 될 텐데 그 개수가요.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더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전류 값이 이렇게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리는 실리콘 소재에 있는 겁니다. 이 소재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저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그다음 여기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페르미 레벨이 있죠. 이 둘의 컨셉을 곱하면 홀이 그 에너지 레벨 몇 개 있느냐를 알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걸 이제 다 적분을 해서 에너지별로 하면 토탈 홀 컨센트레이션 구하고 그게 억센트의 양에 의해 결정됐었었죠. 이런 얘기들을 반도체 물리 시간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열심히 강의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드디어 써먹는 날이 온 겁니다.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외부의 전압을 인가해서 비틀어서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홀의 개수를 추적해봤더니 이런 등비급수의 합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임의로 쓴 거 원래 엄밀히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2승 뭐 엑스포넨 3승 뭐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함수적으로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0보다 큰 N형 반도체 쪽보다 높은 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훨씬 많이 흐를 수 있겠구나. 내가 전압을 0보다 훨씬 높게 가. 물론 이제 빌트인 포텐셜보다는 낮다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에너지 장벽은 원래 당초 만들어진 에너지 장벽이 QVBI니까요. 요거보다는 장벽을 낮추었죠. QVBI 빼기 VA로 요 장벽이 여기에 형성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VA를 VBI보다 크게 가해버리면 장벽이 사라진다. 요즘 되면 사실 챕터 6의 후반부에 설명해야 될 건데 간단히만 언급할게요.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턴온 전압이에요. 다이오드. 그럼 보통 회로 시간에는 안으로다가 턴온 전압 지나면 무한대의 전류 걸려서 다이오드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쇼트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VBI, V인가 되는 전압이 턴온 전압만큼 해서 V 빌트인이랑 똑같아지면 여기 평형일 때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접합면이라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접합면이라고 할 때, 요 장벽의 높이 값이 QVBI 빼기 VA인데, VA가 VBI랑 같아진다? 그 턴온 전압만큼 내가 외부에서 인가 전압을 가하면 0이잖아. 장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밴드가 일직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 페르미 레벨이 이만큼 비틀어져 있겠죠. EF B 사이드, EF N 사이드. 이렇게 밑으로 져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홀들은 그냥 자유롭게 넘어가면 돼요.
자, 이쯤 되면 느낌이 벤 다이그램만 보세요. P형, N형으로 구성은 돼 있지만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형성된다니까 그냥 저항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그냥 P형 반도체가 있어야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전압을 가합시다 하고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어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동작처럼. 그래요. 와, 여기 있는 홀이 이렇게 가다가 충돌 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풀었을 겁니다. 다이오드가요. PN 다이오드가요. 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이 선온 전압 또는 빌트인 전압 수준의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다이오드는 저항처럼 돼요. 이러면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요 양단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내가 인가한 전압 VA는 여기 공핍층에만 떨어져요라고 한 그 가정 다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자체적으로 저항값을 가지고 얘도 자체적으로 저항값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값에다가 RP를 곱하면 I 곱하기 R, 소위 말하는 전압 강화 IR 조합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밴드 다이어그램이 시험 문제 내려고 가르쳐 평형 상태일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었다가요. 전압을 충분히 인가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VA를 더 강하게 전압을 가해주면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얘는 내리고 얘는 올라가서 결국은 평형이 됐는데 더 높이 하고 전압을 그러면 이렇게 역전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우수수 다 틀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전압을 더 가하면 그때부터는 봅시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나중에 소자 설계 툴을 이용해서 이게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이유가 아직 여기에 PN 접합 정션의 역할이 남아있어도 이렇게 밴드가 살짝 피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진짜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PN 다이오드의 양쪽의 전압을 양의 전압을 계속 가하면 결국은 일자가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썰을 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에 그 가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N형보다 P형의 높은 전압을 가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얘를 이제 반도체 물리에서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한다. 보편은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순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의 컨셉 얘기를 했고 에너지 밴 다이그램을 보고 전자나 홀의 흐름을 이해를 해보니 이건 전류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될 겁니다. 전자 쪽도 뭐 한 번만 처음이니까 설명을 하면 여기도 역시 원래 에너지 장벽이 QVBI인데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이 장벽이 QVBI 빼기 VA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페르미 레벨이 원래라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같이 EFN이 있던 게 그죠? 여기 보이죠? 같이 있던 게 요만큼 들려 올라갔죠. 이 들려 올라간 게 내가 인간 전압 QVA 때문만큼이에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내가 인간 전압 QVA만큼이고 여기 에너지 장벽은 원래 QVBI가 있는데 요놈이 들려 올라왔는데 들려 올라온 양이 QVA니까 그 남은 값은 QVBI 빼기 VA가 될 겁니다. 됐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공핍층의 폭, 평형일 때 공핍층의 폭은 W라고 배웠고 XN하고 XP의 값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뭐 이런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억셉터와 도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 파라미터였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그럼 이 공핍층의 폭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의 컨셉인데 요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PN 다이오드가 있고 평형 상태에 이렇게 유지가 돼서 여기 홀이 더 가고 싶어도 여기에 전기장이 강해서 디퓨전의 힘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쪽에 플러스잖아, 여기 마이너스다. 도너하고 억셉터. 근데 홀이 여기에 전기장을 관통해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있고 홀 입장에서는 뒤로 마이너스 전극이잖아요. 드리프트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임하고 디퓨전 힘하고 같아지면 더 이상 공급층은 확장되지 않고 딱 멈추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이 더블 이퀄리브리엄 상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억지로 여기 0V 주고 여기에 플러스 뭐 0.2V를 줘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면 공급층의 폭은 어떻게 될까인데 외부에 가해진 에너지가 여기 있는 홀에 들어와서 이 홀이 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다는 건 원래 못 넘어가던 게 안으로 들어와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공급층의 폭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를 고민해 보면 여기 정답이 나와 있듯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공급층의 폭은 평형 상태일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심플리 설명하면 에너지 벤 다이그램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던 홀이 안으로 여기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장벽을 넘고 넘어가게 물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요만큼은 공핍의 영역이었고 전자가 여기까지만 와 있을 수 있었는데 에너지를 인가해서 이 공핍층의 끝자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은 줄어듭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안으로 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내가 눈치로 봐도 이쪽이 좀 진하고 이쪽이 좀 연한 것 같습니다. 좀 저자가 표현하려고 공급층의 변화량도 연하게 도핑된 쪽은 동일한 지수 전압을 가하더라도 훨씬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하게 도핑된 쪽에 공급층이 생긴다. 그 얘기를 좀 확장하면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될 때 연하게 도핑된 쪽에 공급층의 변화량도 크게 됩니다. 그럼 저 컨셉을 가지고 차지 덴서티,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플락까지 즉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 됩니다. 요거 기준으로 포워드 바이어스 걸면 차지 공급층이 줄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를 띤 영역도 쪼그라들 거고 뭐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걸 표현했고 그럼 전기장도 원래는 여기 실선으로 표현한 것 평형 상태 기준으로 포워드를 걸었으니 안으로 들어와서 아 공급층 안에 피크 일렉트릭 필드의 강도가 약해지는구나. 밴드 다이어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밴드가 휘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인데 변곡점 기준으로 요 변곡점에서 가장 강한 전기장이 생길 거예요. 근데 밴드가 덜 휘니까 휘는 정도가 줄었으니 피크의 양도 줄 겁니다. DVDX는 마이너스 이 컨셉만 알고 있어도 밴드가 휘는 정도가 주니까 요 미분한 값도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에 포텐셜은 그 포워드를 가해주면 전반적으로 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요만큼이 원래 요 높이가 VBI였는데 요 높이 값이 VBI 빼기 VA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장벽도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쭉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이번에는 N형하고 P형이 있을 때 N형 쪽에 높은 전압을 인가하는 케이스입니다. 편의상 P형 쪽을 0이라 하면 N형 쪽에 플러스 뭐 0.2V를 가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전극의 방향을 N형을 낮은 전압, P형을 높은 전압으로 했는데 거꾸로 낮은 쪽에 높은 전압이 인가됐으니 소위 P형을 0이라고 한다면 N형은 음의 전압이 인가된 셈이네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본질은 N형의 높은 전압, P형의 낮은 전압이 컨셉이고 그렇게 전압을 인가할 때 우리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PN 다이오드에 인가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편의상 P가 항상 높은 거고 그걸 플러스라 봤는데 거기에다 0을 가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인 N형에 높은 전압이 가해졌으니 얘는 전압차는 분명히 0점이지만 수학적인 기호로 볼 때는 얘가 형님이고 얘가 동생인데 지가 높다고? 그럼 너는 마이너스 0.2로 처리해버리는 거. 그 다음 밴드 다이어그램 봅시다. 이번에는 N형 쪽에 높은 전압을 가죠. N형 쪽에 높은 저기 어, N형에 높은 전압을 가고 P형에는 낮은 전압을 가하니까 P형 쪽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오브 홀이 있나요? 원래 있던 여기 에너지 오브 홀이 있는데요. 여기 있던 모든 홀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낮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낮은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 벤 다이어그램을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럼 거꾸로 N형 쪽은 상대적으로 들려 내려가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평형 상태일 때 벤 다이어그램 그림 A에 있는 걸 있고 문고리 역할을 할 페르미 에너지 레벨 하나씩 딱 손으로 잡고요. 얘는 올라가. 너는 내려와. 하면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림 C와 같은 게 나온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요 문고리 역할을 했던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QVA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음이니까요. 절대값을 씌워서 그 에너지 차이만 명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위에서는 요만큼의 차이가
QVA였죠. 여기서 이제 양이라 내가 절대값 안 씌웠는데 그냥 모르겠으면 무조건 씌우세요. 자, 이러고 나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쳐다보면 여기에 원래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요. 원래는 QVBI였는데 여기에 VA, 절대값의 크기만큼 할게요. 높아졌어요. 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장벽이요. QVBI에서 내가 인간적, 이게 음으로 표현이 되어서 절대값 씌우고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호르일 때는 이 에너지 장벽이 QVBI에서 빼기 절대값 VA, 뭐 절대값 빼도 됩니다. 양이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이번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 전자나 홀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되는 에너지가 더 늘어난 상황이니 잘 못 넘어가겠죠, 반대편으로. 실제 간단히만 스케치를 해보면 여기 있던 4개, 2개, 1개가 있는데 원래는 4개, 2개, 1개면 1개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개도 못 가요. 그러니까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자도 이렇게 4개, 2개, 1개가 있으면 얘도 못 가요. 넘어야 할 장벽 이만큼인데 자기가 가진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돼서 못 넘어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거 사실 틀린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P형이고 N형인데 P형에 전자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으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P형에 예를 들어 억셉터를 10에 15승 도핑했다. 그럼 뭐 홀의 농도는 NA랑 같으니까 10에 15승이고 그다음 매스 액션로에 따라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MP는 NI 스퀘어 따지면 이게 NA분의 NI 제곱이 있고 NA에 10에 15승 넣고 이게 16승의 제곱 넣으면 10에 5승에 단위 부피당 10만 개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전자 있어요. 비록 홀이 월등히 많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기층 인근에 여기 전자가 하나 있어요. 요 놈이 언제든지 다이내믹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홀이 많으니까 리컴비네이션 되고 또 제너레이션 되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디퓨전 되어서 들어오는 이 평균 거리, 디퓨전 랭스라고 저기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퓨전 상수에다가 라이프 타임 컨셉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 한 마리는 얼마든지 확률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면 여기에 강한 전기장, 오르막 방향으로 있으니, 오, 이게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쿨롱에 힘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기인가 플러스 힘 받아 가속 운동해요. 가속 운동하면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 생기고 운동 에너지의 컨셉은 밸런스,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근데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건 실리콘 원자력 스캐터링, 포논 스캐터링 일어나면 충돌하면 속도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속도 제곱. 속도가 0이 운동 에너지 빡.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전자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얻고 충돌나니까 여기 옵니다. 근데 여전히 전기장은 있으니 또 가속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또 충돌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홀도 마찬가지죠. 요 방향으로 전기장에서 홀이 가속 운동하고 충돌하고 가속 운동하고 충돌하고 이 흐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있는 정말 많은 홀의 개수에 비하면 얘는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이런 전류의 흐름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회로 해석할 때는 자, 전압이 0보다 작습니다.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으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0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0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초저전력 반도체 특히 모바일 시대가 열렸을 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안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전류가 안 흐른다. 다 무슨 뻥이에요, 뻥. 흘러요. 근데 그놈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이에요. 나는 분명히 동작을 시키지 않았는데 전류가 누설 전류들이 흘러서 파워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아무 짓 안 시키고 센서나 이런 거 다 끄고 가만히 놔둬도요. 어, 결국 한 일주일 안에 다이 하십니다. 이런 누설 전류들은 반도체 칩 안에서 막기 힘듭니다. 완전히 배터리를 탈착해서 빼내지 않는 한은 칩 내 이런 누설 전류는 흐르게 되고요. 그런 물리적인 원인들이 이런 전자와 홀들이 PN 다이오드 약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만 따져보면 홀은 이 방향으로 갔죠. IP라고 할게요. 플러스 전하를 띈 거니까 전류의 방향과 홀의 움직임은 같습니다. 그럼 전자는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전류는 뭐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의 반대 방향 IN입니다. 전자가 만든 전류와 홀이 만든 전류의 합을 생각해 보면 N에서 P로 흐릅니다. 결국은
PN 다이오드에서 여기를 0V 잡고 여기에 뭐 예컨대 마이너스 0.2V 가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 전류 흐릅니다. 다만 그 값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IVA에서 0을 기준으로 VA가 음이 리버스 바이어스라면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 틀린 거고요. 흘러요. 요런 흘러요. 다만 요 값이요. 1 나노암페어. 작게 설계하면 1 피코암페어까지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VA가 양이면 뭐 이쯤이 VBI라고 하면 저는 거의 안 흐르다가 빌트인 전압 근처부터 급격히 늘어서 이렇게. 근데 요 스케일이요. 이쪽에 하나 찍어보면 1 밀리암페어. 밀리암페어랑 나노암페어면 1조 배 차이나요. 1조 배. 그러니까 굳이 그걸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있냐. 이 0이고 그 빌트인 전압 근처 오면 그때부터 뻥 하고 뚫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베이비 토이 모델이고 실제로는 요 모델입니다. 빌트인 전압 근처에 이렇게 해서 빌트인 전압 되기 전부터 전류는 흘러요. 이런 전류값을 회로 해석할 때 반영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할 때는 요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계산하면 너무너무 수학적으로 힘들어져요. 핸드 캘큘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러프하게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고 회로 해석할 때는 이런 모델을 써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대신에 컴퓨터 툴을 이용해서 복잡한 연산을 시키는 스파이스 툴을 쓸 때는 이 제대로 된 다이오드 모델을 넣고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뒤에 있는 얘기까지 앞에 끌어다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쫓아오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플레이를 해서 이해하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했고 거꾸로 공필층의 폭은 늘까요 줄어들까요인데 에너지를 장벽을 높여서 홀드를 뒤로 밀리고 전자도 밀리니까 공필층의 영역은 더 늘어납니다. 네, 보이죠? 여기 이렇게 할 때 공필층의 폭이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차지 덴서티 플랫 전기장 더 세지죠. 이 변곡점 요 지점에서 전기장이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보다 훨씬 세져 있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장벽 차이도 훨씬 커졌죠. 그래서 끊을 때 더 높아져 있고 밴드가 휘어진 정도도 훨씬 많이 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VA를 예를 들어 그림 C에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0.2V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0.4V 걸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를 생각해 보면 밴드 다이어그램이 한 2배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이 정도로 더 많이 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방향으로 흐르는 N에서 P로 흐르는 IN과 IP의 값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yes, no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yes, yes, no 뭐라고 할 거예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더블로 늘어, 밴드 밴딩을 2배로 늘렸어요. 전류 전압 곡선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0.인데 마이너스 0.4로 갑시다. 이때 흐르는 전류값하고 또 0.4에 흐르는 전류값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틀려도 돼요. yes, no. 다르다. 틀렸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홀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 에너지 장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확산의 원리에서 들어갈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폭포 있잖아요. 폭포. 물이 막 흘러내려요. 제주도의 천재한 폭포나 내 방에 있는 분재 화분에 있는 조그마한 높이 5cm밖에 안 되는데 물이 흐르는 거랑 누가 더 물이 많이 흐를까요? 하면 대부분 다 제주도의 폭포가 여기 높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르겠죠. 근데 다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럼 뭐 폭포의 높이만 높으면 물이 무조건 많이 흐릅니까? 라고 물으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들어오는 물이 많아야 물이 많이 흐르죠. 그거예요, 그거. 여기도 보세요. 내가 0.2V, 마이너스 0.4V 이렇게 해부어서 폭포의 높이를 많이 바꾸면 뭐예요? 들어오는 놈이 일정하면 흐르는 놈도 일정합니다. 들어오는 놈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 이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전자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0.1대 흐르는 전류나 마이너스 0.4대 흐르는 전류나 일정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PN 다이오드는요. 일정하지만 아주 미미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곡선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이렇게 간다라고 강의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또 틀렸어요. 일정한 수준, 이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리버스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흐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 거고 회로 수업 시간에는 요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도록 다이오드를 동작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할 겁니다만 또 브레이크 다운을 이용해서 회로를 보호하는 디바이스로도 씁니다. 다이오드를. 지너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좋게 활용하는 응용 사례들도 많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이오드 이케이션 전류전압 관계식을 정형적으로 푸는 얘기들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